예. 비가 오니까 뭐 봄비인지 겨울비인지 착각하네요. 오늘 신문 보니까 뭐 매화가 핀 데도 있고 일기는 예측할 수 없네요. 어쨌든 또 코로나 환경은 또 지속되고 또 그 어려운 속에서도 열심히 하시니까 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제 강의실은 또 우리가 어찌 보면 밀폐된 장소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또 우리가 수업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66페이지입니다. 비료. 비료와 생육입니다. 비료의 3요소는 NPK, 질소인산칼입니다. 질소인산칼, NPK. 근데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험 나올 건 없어요, 지금은. 과거에는 비료 3요소 해갖고 시험 내 지금은 거의 그렇게 안 내요, 이제는. 그 다음에 4요소는 이 3요소 플러스 칼슘입니다. 그리고 5요소는 이 4요소 플러스 마그네슘이에요. 그런데 뭐 지금은 뭐 그렇게, 그래서 지난번에 필수 원소 5개 정도는 여러분들이 결핍됐을 때, 과잉됐을 때 기본적인 것은 좀 생각해 두시라 한 것은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비료는 이제 질소질 비료와 인산질 비료, 칼륨질 비료, 석회질 비료가 주로 이루죠. 그래서 질소질 비료입니다. 질소질 비료는 단백질 구성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엽록소 구성 성분. 그래서 식물성에 영향이 크다. 그래서 질소, 엽록소, 콘이니까 COH, 탄소, 산소, 수소, 질소, 그다음에 마그네슘이잖아요. 그러니까 질소는 엽록소 구성 요소다. 그러니까 주로 질산태 질소와 아모늄태 질소로 이제 돼 있는데 또 하나는 아미드태 질소라 가지고 우리가 통상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요소. 요소는 직접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비료에는 질산태 질소와 아모늄태 질소가 있습니다. 자, 질산태 질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흡수 속도 식물체에서 흡수하는 속도가 좀 빠릅니다. 그리고 아모늄태는 흡수 속도가 좀 느려요, 낮아요. 이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효성, 효과가 빠르다 해서 속효성, 이거 효과가 늦다 해서 지효성, 천천히 흡수된다 해서 이렇게 지효성 이렇게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그리고 이 질산태 질소는 나중에 이제 주로 이제 밑거름으로 일부 쓰지만은 웃거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잎생장 이주입니다. 주로 잎생장 이주고 얘기는 이제 잎도 되지만은 뿌리 생장에 많이 역할을 하죠. 뿌리 생장. 뿌리 생장에 많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그런 생각하죠. 다른 것도 다 되는데 뿌리 생장에 더 많은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 비료는 그때도 우리가 탈질 이야기도 했지만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이 유실률이 높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 시키면 땅에 우리가 땅의 이온은 마이너스 음이온이라 했잖아요. 음이온이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를 흡착하는 힘이 약하다. 흡착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유실이 잘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유실이 토양 유실을 말하는 거죠. 토양 유실이 낮다. 그래서 흡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암모늄태 질소를 토층 분화에 있어서 논토양에 있어서 산화층과 한온층으로 구별을 하는 데 있어서 암모늄태 질소를 산화층에 주면은 산소의 영향에 의해서 질산태 질소로 변화되고 질산태 질소는 음이온이기 때문에 토양에 흡착되지 않고 용탈이 된다 했어요. 아래층으로. 그래서 한온층으로 용탈돼서 거기 가면 한온층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질산태 질소는 결론은 산소가 있는데 산소를 빼앗겨서 질소 형태로 나간다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암모늄태 질소를 한온층인 에라가 바로 12 함으로써 고정해서 탈질을 방지한다. 그게 전층 시비와 심층 시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질소 흡수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아미드태 질소인데요. 이제 아미드태. 이건 요소를 말해요. 요소, 아미드태 질소를. 이 요소는 바로 이용이 안 돼요. 이 요소는 이 토양에 잘 흡착되지 않고 그러므로서 대신 물에는 잘 녹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결론은 유실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소는 주로 연면 시비도 이제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요소는 이 미생물 작용에 의해서 항산 암모늄으로 바꿔집니다. 그러니까 암모늄토로 요소는 바꿔서 이용된다는 얘기.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 질소질 비료에는 질산테오 암모늄테로 해서 대부분이 되는데 요소는 바로 흡수 이용되지 않고 암모늄토로 바꿔서 이용된다. 이 기점만 이제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인산질 비료는 식물의 열매, 세포 및 생육에 관여한다. 그리고 유형에는 유기질 인산. 그래서 쌀깨나 깻묵. 그다음에 무기질 인산은 과린산 석회, 인산물 용과린 이런 거 있죠. 뭐 과린산 석회는 과석 또는 중과린 석회 뭐 이렇게도 나오죠. 그다음에 칼륨질 비료 역할은 식물의 뿌리와 줄기를 튼튼하게 합니다. 그래서 식물체를 강건하게 또는 수광태세를 좋게 직립하기 위해서 규소나 칼륨을 씹어낸다는 이야기가 줄기를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합니다. 유형에는 무기태는 탄산칼륨과 항산칼륨, 염화칼륨, 질산칼륨 그러니까 비료 형태죠. 그 다음에 유기태는 쌀깨라든 녹비, 퇴비 속에 이런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석회질 비료. 석회질 비료는 결론은 이 칼슘질이에요. 칼슘. CaO 하면 생석회예요. 그러니까 이 석회 속에는 칼슘 성분이 다른 성분에서 많기 때문에 칼슘 비료다 이렇게 보면. 이 석회질 비료는 토양 내 이동이 안 되는 거죠. 석회질 비료는 자 우리가 이 앞에 이 칼슘은 쉽게 말하면 붕소, 망가는 토양 내 이동이 안 됐잖아요. 이 석회질도 이 토양 내 이동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골고루 이제 줘야 한다는 얘기죠. 잘 섞어서 줘야 한다는 얘기죠. 석회질 비료는 뿌리의 발육을 촉진하고 병 저항력을 증진시키며 토양을 개량한다. 이 석회가 토양 개량이 근본적인 목적이 가장 큽니다. 토양 개량, 우리나라 토양은 일반적으로 하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성에 가까운 토양입니다. 그래서 이 작물체는 약산성 또는 미산성에서 중성에 가까운 토양을 그래서 잘 생육하기 때문에 이 석회는 토양을 개량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토양 개량. 유형에는 생석회. 방금 말씀드린 생석회라는 것은 이게 산소가 결합되어 있는 게 생석회. 그 다음에 소석회는 이제 물과 작용을 하는 거죠.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2차 가공한 제품, 쉽게 말하면 생석회를 2차로 가공한 것이 우리가 소석회다 이렇게 말하고 계세요. 너무 깊이 우리가 뭐 화학식이니 이거 설명하면 복잡하니까요. 그래서 이 생석회나 소석회, 탄산석회는 석회질 비료다. 종류. 그 다음에 생리성 반응에 따른 비료 유형. 자, 이 반응에는 화학적 반응과 생리적 반응 두 가지로 나눕니다. 화학적 반응이라는 것은 수용의 그 직접적 반응. 쉽게 말하면 어떤 비료를 냈을 때 거기에 있어서 물에 희석을 시켰을 때 바로 알칼리냐 중성이냐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이 생리적 반응은 토양의 비료를 살포한 다음에 식물 뿌리 흡수 작용 또는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서 쉽게 변화되는 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농업에 있어서 이 비료는 생리성 작용이 중요하죠. 왜? 토양에 뿌렸을 때 그 변화된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화학적 반응보다는 생리적 반응. 그래서 여기서 우리 책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우리 그 기본서에는 보면은 화학적 반응에 따른 비료 유형, 생리성에 따른 비료 유형 이러고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 토양의 시비 후에 일어난 반응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것만 나오는 거죠. 자, 생리성, 염기성 비료. 그러니까 비료를 살포했을 때 염기성으로 변하는 걸 말이죠. 석회질소, 영송인비, 제7례 초석 이런 것들이 이 생리성, 염기성 비료다. 그다음에 생리적 상선 비료, 항산암모니아. 이 항산암모니아는 우리가 유한 비료라는 거예요. 유한 비료. 이게 유한, 항산암모니아, 항산가리, 그다음에 염화가리. 그리고 이거 빠졌습니다만 염화암모늄. 염화암모늄도 이 생리적 산성비료. 그다음에 부숙된 인분료. 우리 과거에 비료가 없을 때는 인분을 갖다가 다 농지에 살포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학 비료가 부족할 때 이 부숙된 인분료도 이 땅에 들어가면은
산성이 된다는 얘기죠. 산성. 그다음에 생리적 중성 비료, 질산암모니아, 요소, 과린산석회, 중과린산석회. 사실 과린산석회나 중과린산석회는 실제 화학성으로서는 산성이에요. 그러나 토양에 살포됐을 때는 작용에 의해서 알칼리성이 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작물과 비료 법칙입니다. 채소 양분율 법칙 또는 채소 인자율 법칙 또는 리비흐 법칙이라도 리비흐 법칙 이걸 리비히 리비라는 과학자가 했기 때문에 이제 학자가 했기 때문에 리비흐 법칙입니다. 리비흐 법칙. 이것은 채소 양분율 법칙. 자, 양분 중 어떤 한 가지 성분이 부족하면 그 작물의 생육은 그 부족 성분량에 지배되고 다른 다량으로 존재하는 양분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법칙이다. 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요. 이런 코르크통 있어요. 코르크통. 코르크통은 어쨌든 간에 판재로 이제 통을 만든 거잖아요. 자, MP, K, 뭐 마그네슘, 뭐 칼륨 이렇게 자 이렇게 충분히 되어 있을 때는 이 통 크기만큼 물이 차잖아요. 그러죠? 이 요소에서 영향을 받는다 할 때. 자, 그런데 칼륨이라는 성분이 부족해요. 칼륨은 줄기를 단단하게 해서 병충해도 방지해주고 그냥 칼륨이 이만큼 부족해요. 그러면 이 물통에는 물은 여기까지 차는 게 아니잖아요. 이 칼륨에 의해서 영향을 받죠. 칼륨의 통의 높이 이에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칼륨의 채소 인자 이것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채소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건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어요. 채소류 법칙은 그런 이 소량으로 존재하는 그 부족 성분량에서 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수학 체감호 법칙 또는 수학 정감호 법칙이라죠. 수학 체감호 법칙. 똑같은 말입니다. 수학 체감, 점차 감소, 차례차로 감소한다는 거죠. 작물 재배에 있어서 시비량의 증가에 따라 수량이 늘지만 어느 정도 증가하면 그 후에는 그 효과가 점차 작게 나타나는 법칙이다. 그 이야기는 여기 시비량이죠. 여기 작물의 수확량. 자, 일을 했을 때 일만큼 증가돼요. 일을 투입했을 때 일만큼 되는데 자 12를 2 했을 때는 2예요. 근데 12를 3 했는데 3이 안 가고 2.5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그 다음에 4를 했는데 4가 안 가고 3까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3 여기까지. 그러니까 가다가 점차로 감소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수학 체감 법칙, 수학 정감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 비료를 100을 해갖고 100만큼 수확을 하면 많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걸 많이 줘도 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 점차 오히려 감소되고 오히려 또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증수율 법칙은 비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어느 표준 비료를 사용했을 때의 증수량으로 목적하는 비료 증상을 나눈 것으로 말한다. 이거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시비. 이 시기에 따른 유형. 시비라는 거 걸음 주는 걸 말하는 거죠. 줄 시자. 준다는 이야기죠. 기비 터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거림이에요. 터기자. 파종 또는 이식할 때 그러니까 파종이나 종자를 뿌리거나 묘를 이식하기 전에 사전에 주는 것을 우리는 밑거름 또는 기비라고 합니다. 기비. 그 다음에 추비 더할 추자죠. 보충한다 할 때 보비 더해서 주기 때문에 덧거름 중간에 주기 때문에 중거름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육 도중에 주는 비료로서 분월비 수비 여기서는 하나의 예를 별을 예를 든 거예요. 여기서는 분월비라는 것은 별을 이양한 후에 12일에서 14일. 그러니까 이양한 후에 이제 그다음에 새끼를 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월비. 그다음에 이제 수비. 이제 이삭이 나오도록 해야 되니까 이것은 뭐 출수 전에 주는 것이고 그다음에 실비. 실비는 알거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출수 다음에 이제 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이삭의 나달의 무게를 증가시키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나눠준다는 이야기죠. 그 추비는 이렇게 생육 중간에 준다는 것. 기비는 파종 전이나 이식 전에 준다는 것. 그 다음에 지비, 마지막 걸음, 최후 추비. 이것은 일반적인 쉽게 밭작물에 해당이 안 되고 가수원에서 해당되는 가수원에서. 지비랑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칠지자예요. 추비로서 마지막 주는 지비, 그칠지. 중지한다 할 때잖아요. 주비, 그칠지. 그래서 가시를 수확한 다음에
그 쉽게 말해 세력이 약하던 수세를 회복해 주는 것이에요. 이 지비는 지비 가실 수하고 여기서는 자 지비는 가수원이고 이 수하후 가실 수하후 그 다음에 세력 회복 수세 회복 나무 힘 수세 회복 그 수세 회복이 돼야지 내년에 또 필 꽃눈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런다면은 이것이 전체 효과가 나오면 안 돼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속효성이 한다. 빨리 하고 이제 휴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좀 쉬어야죠 이제 내년을 위해서. 그래서 이 지비는 가손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결론은 이듬해 생육을 촉진하는 거예요. 이제 수세에 보인다는 것은 내년에 이듬해 생육을 촉진해서 꽃이 피고 열매가 또 맺도록 하고. 그다음에 한비. 여기 한비는 찰한자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준다는 비료잖아요. 한비 찰한자. 자, 영년생. 영년생은 결론은 우리가 밭작물 없고 가수작물이 대부분 영년생이잖아요. 영년생 작물에서 가을부터 초봄에 걸쳐 기비로 주어지는 지효성 비료다. 그러니까 한비는 지효성이고 지비는 속효성이다. 지비의 한비는 대부분이 가수의 영년생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여섯 번째, 시비의 이치에 따른 유형, 표층 시비, 작토 표당 전면에 시비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경운전, 땅을 갈기 전에 밑거름으로 시비하거나 작물을 심기 전에 가을에서 초봄에 걸쳐 시비하는 것을 우리는 표층 시비라고 하죠. 자, 심층 시비. 이제 표층 시비인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죠. 자, 심층 작토 속에 비료가 시용되는 방식으로 작토라는 것은 작물의 뿌리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작토라고 해요. 시용되는 방식으로 특히 논에서 암모니아타 질소를 시용하는 게 유용한다. 왜? 탈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억나죠? 그 기억을 연계하시면서 딱 들으시면 공부에 효과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층시비. 비료가 작토 전층에 골고루 혼합되도록 주는 방식으로 이건 심층시비나 똑같은데 논에서 물을 대고 관계는 물을 대잖아요. 관계 물을 대고 그 다음에 비료를 뿐다는 시비 뿌리고 난 다음에 썰어질을 한다는 얘기예요. 썰어질을 하면 결론은 썰어질 하기 때문에 표토는 일반으로 표층은 일반적으로 이 산화층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표층에 썰어질 하기 때문에 한온층으로 그러니까 심층십이 일종이다는 얘기예요. 전층십은. 그러니까 심층십이와 전층십은 개념이 같은데 어느 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층십이는 꼭 논토양뿐이 아니라 다른 토양에도 해당이 되는데 이 전층십이는 논토양에 있어서 심층십이다. 그 순서는 물을 댄 다음에 비료를 뿌리고 썰어질을 한다. 뭐 깊이 생각하지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다음에 연면시비 또는 연면살포. 이베라가 비료를 뿌려주는 거죠. 그러려면 이베라 물을 뿌려주려면 결론은 물을 녹여서 해줘야죠. 그러면 그 고체 형식으로 주면은 입에 붙들 않지 않습니까? 자, 그 연면시비는 비료 성분을 물에 타서 비료라든지 미량요소라든지 다량요소라든지 이걸 물에 타서 수용액 상태로 뿌려주는 것을 우리는 연면살포, 연면시비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물의 생육에 필요한 성분을 인위적으로 작물의 잎을 통하여 흡수케 하는 방법이 연면시비. 그 의의를 잘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살포 시기. 이번에 작년에 나왔죠. 6회 때. 언제 살포하냐? 미량 요소가 결핍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나 칼슘 이런 성분이 붕소라든지 이런 성분이 부족했을 때는 물에 타서 같이 준다는 얘기죠. 병충해 방지를 위해서 농약하고 함께도 많이 하죠. 자, 비량 요소가 결핍됐을 때 최소한 또 제목 큰 것으로만은 기억이라도 하셔야 돼요. 미량 요소 결핍이 나타났을 경우 그 결핍 요소를 토양에 주는 것보다는 연면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빠르고 일반적으로 살포 후 24시간 이내에 50%가 흡수되니까 굉장히 빠른 거잖아요. 빠르고 시용량도 적게 들어 경제적이다. 직접 작물체에 주기 때문에 그러죠. 그다음에 영양 상태의 신속한 회복. 작물체가 상태가 안 좋을 때, 신경 뿌리 상태가 안 좋다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은 주변에 땅이 척박하다든지 해서 충분히 흡수를 못해서 작물체가 상태가 안 좋은데 신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준다는 얘기죠. 연면살포는 토양시비의 경우보다 흡수가 빠르다. 아까 말씀했죠. 24시간 이내에 50%가 흡수될 때 빠르다. 그러므로 동상해 겨울에 추워서 이 작물 상태 안 좋을 때, 그다음에 풍수의 바람이나 비에 의해서 작물체가 상처를 받았거나 또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뿌리 호흡이 안 되고 뿌리 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된다는 얘기죠. 꼭 그
이 물이 많으면 잘 된 거 그거 아니란 얘기죠. 물이 많으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토양에는 삼상이 있다 했잖아요. 고상과 기상, 액상이 있는데 그 비율이 적당해야지. 마찬가지로 액상 비가 많이 왔다 했을 때는 비가 많이 차기 때문에 고상이야 변동이 없죠. 그러나 기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공기가 없다, 산소가 없다. 산소가 없으면은 식물체 호흡이 안 된다. 호흡이 안 되면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된다. 양분과 수분 흡수가 안 되면은 결론은 식물체가 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죠. 생육이 저하된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히 회복할 필요가 있을 때 연면, 특히 요소를 연면 시비하면 효과가 있다. 요소가 대표적인 연면 시비잖아요. 요소 꼭 기억해야 돼. 요소 비료 중에서는 요소가 왜 질소질 비료예요. 요소는. 그러나 이제 바로 흡수는 이용 안 되지만은 이 어떤 작용에 의해서 아모니토로 바꿔져서 이제 이용되는 거죠. 그다음에 뿌리 흡수가 나쁠 때, 자 뿌리가 병해충, 또 습해. 방금 말씀드렸죠. 풍수에 말하면 습해. 습해라는 것은 산소 부족하기 때문에 호흡이 안 되기 때문이죠. 습해. 항원성 유해물질, 특히 이 항화수소라든지 메탄, 이거에 의해서 뿌리, 특히 항화수소는 뿌리에 상처를 줍니다. 자 상처를 주면은 사람이 예를 들어 치아가 안 좋으면은 밥을 먹기는 먹겠지만은 씹지 못하듯이 마찬가지. 뿌리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흡수하는 게 지장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이 뿌리 피해가 심하지 않으면 연면 살포에서 생육이 좋아지고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노후화 답이라든지 그다음 맹류 습해 이럴 때는 이 연면 시비를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토양 시비가 곤란하거나 특수 목적을 위한 경우 수박, 참외 등 같이 덩굴이 지상에 포복, 만연하여 우크렘 시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품질 향상 등 특수 목적을 위해 연면 시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 또 멀칭 재배를 할 때도 비닐로 멀칭이 돼 있다면 또 다른 걸로 멀칭이 있더라도 거기에 이 걸쳐가지고 비료가 땅에 흡수 이용이 안 될 때 이때는 연면 시립을 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토양 시비 곤란할 경우. 그다음에 책에 없습니다. 비료 유실 방지 직접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물체에 바로 그냥 살포를 해서 식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유실을 방지. 그 다음에 노력을 전략한다. 연면 살포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연면 살포하면은 이 비료 성분만 주는 거 아니에요. 뭐하고 같이 하냐? 병충해 오고 같이 병충해 방지하고 병행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 하고 병행 함으로써 따로 비료 주고 농약 칠 것을 병충해 방제 농약하고 같이 필요한 양분을 동시에 하기 때문에 두 번 할 것을 한 번 하기 때문에 노력 절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죠. 자, 다음에 식물 생장 조절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개화 호르몬과 생장 호르몬과 억제 호르몬으로 나눠집니다. 자, 개화 호르몬은 플로리겐입니다. 입에서 만들어진 체관을 통해 이동하여 꽃눈 형성을 자극함으로 개화에 관련된 호르몬이다. 개화 호르몬 플로리겐만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은 그렇게 그냥 단순 그냥 하나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생장 호르몬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옥신과 지베렐린, 사이토킨 또는 시토킨이라고 하죠. 자, 먼저 옥신이죠. 자, 인돌 아세트산 IAA 또는 나프탈렌 아세트산 NAA 및 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천연물질로 줄기 끝이나 입에서 합성된다. 줄기 끝이나 입에서 합성됩니다. 세포막의 투과성을 높이고 세포 분열, 하하 형성을 촉진한다. 부정근을 발생을 촉진한다. 부정근이라는 것은 뿌리 쉽게 말하면 여기 나온 대로 뿌리 이해 부분 줄기라든지 이런 데서 뿌리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삽목에 할 때 이 옥신. 그래서 특히 옥신의 종류에서 루톤이라는 것은 삽목할 때 이 루톤 분재 딱 이 삽식을 그 끄트머리에 묻혀가지고 삽목하면은 이 쉽게 말하면 부정근을 형성을 촉진시킨다는 얘기죠. 삽목할 때. 자, 농도가 높다. 여기서 농도가 높다는 것은 농도가 없으면 안 되고 이거 한계 이상의 농도. 식물체의 상황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한계 이상의 농도가 높으면 에틸렌 합성을 촉진한다. 지금 옥신은 정화 우선 성장 호르몬이잖아요. 막 한없시키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 이상의 농도가 높으면은 이를 지금 생장을 억제하는 나중에 이제 억제 호르몬 나오면 에틸렌 합성을 촉진하여 생장이 억제된다. 그 계속 크면은 우리가 말씀드린 바 같이 우리가 SRU, TRU를 배웠잖아요. 상편, 줄기 잎줄기만 크고 그러면은 뿌리에서 흡수 이용도 안 되는데 그런다면 이제 나중에 그래서 이 옥신
성분을 가진 것이 제초제인 거예요. 상편 생장시켜 갖고 말라죽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옥신 성분이 너무 많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한도 이상의 옥신이 발생하면은 에틸렌이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촉진해서. 다음에 정화우세성. 정화우세성 우회로 자라는 거 말이에요. 계속 정화우세성. 상물 꼭대기에 있는 정화가 층화 생성을 억제하고 계속 이쪽으로 왕성하게 자라는 것. 정화우세성. 이 정자예요. 이거는. 자, 옥신은 새잎에서 만들고, 새잎입니다. 흔잎이 아닙니다. 새잎에서 만들어지고 뿌리 방향으로 내려가 뿌리 발력을 촉진한다. 그래서 굴지성, 굴중성을 가지겠다. 그리고 식물이 빛을 향해 굽어지는 현상, 굴광성도 옥신의 영향이다. 굴광성, 무슨 광이죠? 청색광. 청색광인데 옥신은 그때 청색광을 비치면 빛을 비치는 반대쪽으로 옥신이 이동한다 했잖아요. 그 옥신이 굴광 현상을 관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옥신 농도가 높아지면 생장을 촉진하고 반대 그러니까 빛이 비치는 쪽은 옥신 농도가 낮기 때문에 빛을 향해서 줄기가 굽어지는 것이 굴광 현상이라는 거죠. 그 옥신이 관여한다 했잖아요. 그 빛은 청색광이다. 그다음에 단위 결과를 형성한다. 단위 결과는 씨 없는 걸 말하죠. 이 수정이 안 되지만 씨방만 발달하고 종자가 없는 가실. 종자가 없는데 이제 되는 가시를 말하는 거죠. 단위 결과. 쉽게 말하면 우리가 씨 없는 포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런 거. 네. 뭐 토마토라든지 무화과, 오이, 호박 같은 데 이런 거 말이죠. 그다음에 2층. 2층이란 입조나 잇몸입에 생기는 특수한 세포층으로 잎이나 가위를 탈락시키는 현상. 이걸 2층이랍니다. 2층 용어 잘 아세요? 잎이나 가위를 탈락시키는 현상. 그래서 2층 현상을 이 옥신은 억제를 시킨다는 얘기예요. 옥신. 그래서 잎이나 가위를 탈락을 방지한다. 다시 말하면 낙과를 방지한다. 대신 2층 현상을 이제 뒤에 보겠지만 촉진하는 것은 에틸렌이에요. 에틸렌. 2층 현상 촉진. 자, 2층 현상 억제는 옥신. 2층 현상 촉진은 에틸렌. 그래서 에틸렌은 낙엽과 낙과를 촉진하죠. 그래서 가일이 성숙하면은 자 가일도 보면 처음에는 따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낙과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성숙기에 접어들면은 쉽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2층 현상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에틸렌이 나중에 성숙을 촉진시키는 거죠. 자, 이건 그래서 이제 이 옥신. 그래서 옥신으로 만들어진 것이 제초제가 2,4-D. 이 제초제예요. 이 제초제는 이 상편 생장을 유도해요. 자, 뿌리는 그대로 있는데 상편 생장 우자라니까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수분 공급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죽는 거죠. 2,4-D. 그래서 옥신에 관련된 제초제는 2,4-D다. 상편 정화우세성이라고 했잖아요. 방금이. 그렇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 지베렐린입니다. 지베렐린은 그 원래 그 벼 중에서 그냥 똑같은 벼인데 키가 큰 벼가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추출된 것이 하나예요. 그래서 벼 도장을 일으킨 게 지베렐린인데 거기서 추출된 겁니다. 자, 지베렐린은 뿌리에서 생성됩니다. 뿌리. 아까 옥신은 새 잎에서 만들어진다 했잖아요. 뿌리에서 생성되고 줄기 생장, 다시 말하면 절간 생장을 촉진한다. 그래서 노제트 를 타포한다. 예, 5회 때 시험이 나왔던 거죠. 그리고 꽃눈 형성, 씨앗 내 축적된 영양분의 유통을 통해 가일 크기를 증대시킨다. 가실 생장. 그 다음에 경엽의 신장 촉진. 경엽, 잎 줄기의 신장을 촉진합니다. 경엽, 신장 촉진. 그러니까 경엽, 잎 줄기 신장 촉진되기 때문에 노제트 현상을 타파하는 거죠. 키를 크게 만들어주니까. 키가 커야 되니까 잎줄기가 크니까 결론은 이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죠. 이제 경엽 잎줄기니까. 그다음에 휴면 잠자는 씨앗의 발화증진. 휴면을 타파한다는 겁니다. 휴면 씨앗의 발화증진. 다른 말로 하면 휴면 타파. 휴면 씨앗의 발화 증진, 이건 휴면 타파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착과증대
자엽식물의 개하기 유도, 단위 결실, 특히 이 시험용 포도에는 지베리온 처리를 하는 거죠. 단위 결실. 옥신하고 똑같이 단위 결과를 합니다만은 이 지베레르는 낮은 농도에서도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지베레르 처리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죠. 자, 휴메시아 발화촉진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결실, 효소 활동의 유도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 시토킨입니다. 이 시토킨은 작물 체내에서 충분히 생성이 됩니다. 부족 현상이 없어요. 여기서. 자, 이것도 마찬가지 지베레르과 마찬가지 뿌리에서 생성되고 식물체의 세포 분열과 분할을 촉진하는 호르몬입니다. 그 다음에 발화촉진. 가로에 아예 발화촉진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휴면 종자의 발화촉진에는 여기서 나온 지베레린, 그 다음에 사이토키닌, 다음에 나오는 에틸렌, 이 세 가지 이제 발화촉진. 옥신은 발화촉진 아니에요. 화성 개화 유도는 돼도. 자, 발화를 촉진하고 신선도를 유지하고 세포 분열과 팽창에 관여하여 옥신과 서로 기량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노화를 억제하고 저온. 자, 저온이라는 것은 저장주 신선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저온에서 잘 견디기 때문에. 그다음에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한 저항성을 증대시킨다. 자, 호흡을 억제한다. 자, 호흡을 억제하기 때문에 자, 호흡을 하면은 쉽게 말해 양분을 소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을 억제한다. 결론 앞에 말씀드린 노화를 억제하는 거죠. 노화를 억제한다. 그래서 엽록소와 단백질 분해를 지연시킨다. 그래서 식물체가 싱싱한 상태로 신선도를 유지하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사이토키닌이. 그다음에 중력의 반대 방식, 하늘을 향하는 음성 굴지선이 있다. 그래서 아까 옥신과 함께 존재해야지 효과가 큰 것이 사이토킨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체를 생장했을 때 우회로도 잘하지만 옆으로도 생장해야 되잖아요. 이 사이토킨이 그런 측지 발생하는데 효과가 큰 거예요. 같이 있을 때 식물체가 균형 있게 크기가 커진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이제 억제 호르몬입니다. 억제 호르몬 두 가지가 제일 이제 많이 나오죠. 에틸렌과 앱시산. 자, 에틸렌 또는 에스렐, 에테폰 액제 그러죠. 자, 강력한 살균 소독 효과가 있다. 에테폰이 분해될 때 발생하는 무색무취의 기체가스이다. 그 다음에 숙성 호르몬은 가실이 있거나 색깔을 선명하게, 색깔을 선명하게 한다는 것은 착색이라는 이야기예요. 색깔을 선명하게 한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착색. 자, 사과는 사과의 색깔이 나오도록 성숙시키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색깔이 있게 한다. 그러니까 색깔을 고유 색깔을 나오게 한다. 색깔 선명하게 한다. 이건 우리가 말하는 착색이라고 해요. 착색. 한데 관여하며 가다한 발생은 역으로 너무 많이 발생할 때는 나중에 이제 우리 저장 중 가실이 저장에 있어서 이 호흡 급등형 비호흡 등 나옵니다만은 이게 많아지면은 가위를 무르게 한다는 저장도를 낮춘다는 이야기죠. 아까 사이토킨은 저장성 신선도를 높이는 거지만 이건 낮추는 거예요. 많으면. 그래서 가다한 발생은 역으로 식물의 노화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숙 호르몬이라고 해요. 성숙 호르몬. 이제 더 이상 양적 생장보다는 성숙시키는 거. 양적 생장을 억제하고 성숙 호르몬, 노화 호르몬, 성숙 호르몬, 노화 호르몬 그러죠. 자, 옥신과 상호작용하여 아까 옥신은 정화 우세 현상이 있다 했잖아요. 그 계속해서 나무가 크면은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면 한계 이상 농도가 되면은 에틸렌을 합성을 유도해서 적정히 자라도록 하는 것이 에틸렌이라는 거죠. 옥신의 농도가 높여지면 에틸렌 합성을 촉진하여 식물의 생장이 억제된다. 이게 균형을 맞춰준다는 이야기죠. 자, 식물의 웃자람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 콩나물 재배 시 에틸렌 가스를 분무하면 옷자람이 억제되고 굵어진다. 자, 우리가 직콩나물 같은 것은 그 재로 해갖고 옛날 집재 콩나물은 가늘고 길잖아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이제 물콩나물 많이 재배하는 것은 이렇게 통통하고 그냥 너무 웃자란 거 않게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에틸렌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화우세를 타파한다는 얘기죠. 우계로 계속 항하는 걸 억제하고 옆으로 콩나물을 굵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식물체가 상처를 받거나 병원체의 공격을 받을 때 또는 가뭄, 산소 부족, 냉해 등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더욱 활발하게 만들어지므로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한다. 스트레스 호르몬, 성숙 호르몬, 노화 호르몬, 억제 호르몬이라고 한다. 그리고 호흡량이 낮은 비급등형 가실은 에틸렌 생산량이 낮고 이제 나중에 그것은 이 온해 쪽에서 배울 때 또 설명해도 여기서 미리서 다 할 것까지 놓고요. 비급등형 가실은 에틸렌 생산량이 낮고 그다음에 급등형 가실에서 호흡의 극기한 증가는 에틸렌 생산의 극기한 증가를 나타낸다. 그래서 에틸렌
이제 사과라든지 바나나라든지 망고 같은 이런 것은 호급등이에요. 에틸렌이 급격히 생산될 때 빨리 물러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토마토라든지 감이라든지 이런 건. 그것은 오늘 시간에 이제 또 배우게요. 그 한 시험에 한 2번 나왔어요. 그것도요. 자, 이 에틸렌은 또 이 책에 없지만은 자, 에틸렌 기능이죠. 입이 노화됨으로써 어찌입니까? 입이 노화되면 입은 어떤 역할을 해요? 광합성장에 있어서 탄수화물 같은 요. 그렇기 때문에 입이 노화됨으로써 양적 생장을 억제하는 거죠. 그래서 억제 호르몬인 거예요. 입을 노화시킨다. 결론은 노화 호르몬이라고 했잖아요. 노화 호르몬. 그래서 생육 속도가 늦어지거나 정지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제 더 이상 양적 생장을 정지한다. 그다음에 탄력 및 건조 효과. 자, 아까 낙과나 낙엽 방지는 옥신이잖아요. 그 반대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수학계에 다다르면은 입이 잘 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열이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탄력 건조 효과를 한다. 그래서 낙엽을 촉진하기 때문에 자, 이게 탄력이랑 낙엽이잖아요. 낙엽 촉진. 그러면은 낙엽이 떨어지면 결론은 어찌입니까? 가열을 조기에 수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조기 수확. 그래서 이 에틸렌이 안 되면은 계속 그대로 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낙엽을 떨어진다든지 입은 노화를 시켜서 이 가열이 성숙됨으로써 조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에틸렌. 그다음에 양상 발화 촉진.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양상추, 땅콩. 이런 발화 촉진. 그래서 아까 지베렐린, 사이토키닌 그다음에 에틸렌은 발화 촉진 물질입니다. 나중에 뭐 질산칼륨 나옵니다만 이거 시험에 이제 가끔 한 번씩 나오죠. 발화 촉진 물질이 아닌 것 됐을 수도 있습니다. 발화 촉진. 그다음에 성발현을 조절합니다. 성발현. 자, 에틸렌을 채취했을 때 이 오이호박은 암꽃 착색이 많아요. 자, 우리가 오이호박은 암꽃에서 열매 맺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꽃 착색이 많아지면 이제 수확량이 많아진다. 이런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육질을 경하여 육질. 자, 일반적으로 노화 성숙 그러기 때문에 육질을 부드럽게 물러지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유일하게 아스파라가스에 대해서만은 이 에틸렌이 육질을 경화시키는 역할을 해요. 다른 건 다 아닌데 이것만 유일하게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 에틸렌에 대해서 아시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이건 결론은 또 원해하고도 연관이 또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에 재배약은 결론은 재배약 범주가 원해작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 재배약을 제대로 하시면 원해의 일반적인 것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는 이 정도는 여러분들 알고는 계셔야 돼요. 그다음에 앱시산이라죠. 앱시산, ABA 이거죠. 자, 낙엽을 촉진하고 이것도 노화 및 탄리를 촉진한다는 얘기죠. 낙엽을 촉진하고 종자나 눈이 휴면에 들어가면서 증가하여 휴면의 생성을 촉진하고 겨울 휴면을 유도한다. 자, 휴면은 잠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말로 휴면 촉진, 다른 말로 하면 발화를 억제하는 거죠. 아까 지베렐린이라든지 시토킨이라든지 에틸렌은 발화 촉진인데 앱시산은 유일하게 또 발화 억제예요. 발화 억제. 그다음에 대부분 식물체 내에서 분리, 낙하나 낙엽 낙하 혹은 소화하는 데 사용된다. 식물의 수분이 결핍되면 앱시산이 많이 합성되므로 기공이 닫혀 식물의 수분을 보호한다. 그래서 수분 스트레스 호르몬. 그래서 이 이조 저항성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조 저항성. 이조는 시드름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앱시산은 뿌리에서 생성되는데 평소보다 이제 수분이 부족할 때
뿌리에서 수분을 계속 흡수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수분이 부족하면 시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시들을 어느 정도까지를 주인이 물 줄 때까지 이걸 좀 참아야겠다 했을 때는 그 전까지 안 죽어야 되잖아요. 안 그러려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좀 더 간직하고 천천히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엡산이 평소보다 수분이 부족하면 40배 정도 증가돼 가지고 이 엡산이 이 줄기를 통해서 이까지 갑니다. 그래서 기공을 닫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증산 작용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이 여러 정도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식물체 내에서 엡산의 함량이 증가되어 스트레스에 대한 식물의 반응을 조절한다. 예를 들어 조온이라든지 고온이라든지 상처를 받았을 때 이런 것이 엡산이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CCC 절간 신장을 억제하고 토마토 개화를 촉진합니다. 절간 신장을 억제하는 것은 결론은 이를 뿌려줌으로써 키가 짧다. 그러면은 도복을 경감시키는 거죠. 절간 신장을 억제할 때는 키를 작게 한 것은 도복을 억제하는 거죠. 그 다음에 MH 식물 생장과 출하를 억제한다. 출하. 여기서 이 출하는 이제 감자, 양파, 맹아 싹 트는 걸 억제한다는 얘기예요. 맹아. 이 종자가 출하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여기는 감자라든지 양파가 우리가 싹이 트잖아요. 고구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싹 트는 거 여기서는 맹아의 출하를 말하는 거예요. 맹아 싹 트는 것을 억제한다. MH. 그리고 추대를 억제한다. 지금 꽃대가 나오는 걸 추대라고 하죠. 꽃줄기 내는 것. 이걸 억제한다. 기타 생장 억제 물질은 B9. B9 있어요. B9은 주로 이 신장 억제라든지 낙과 방지, 그다음에 개화 지연, 숙기 지연, 아무튼 생장 지연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포스폰 D, 포스폰 D, 포스폰 D는 이거 주로 절간 신장 억제예요. 이건 절간 신장, 절간. 이 국화는 따박하게 해야 되잖아요. 특히 소국 같은 거. 그래야 그리고 대국도 마찬가지. 꽃은 적은데 그냥 멋대기 컵으로 만들잖아요. 이럴 때 이제 포스폰티 이런 국화 같은 데서 많이 써. 포인세티아 같은 거. 그다음에 아모 1618. 여기 그냥 깊이 들어가지 말고요. 종류만 이 정도 알고 넘어가시고. 이것도 키를 적게 하는 거예요. 키를 적게 하고. 그다음에 잎을 녹색으로 진하게 함으로써 개화를 지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장 억제잖아요. 이런 종류가 있다. 억제제는 에틸렌, 그 다음에 엡산, CCC, MH, 그 다음에 B9, 그 다음에 포스폰T, 그 다음에 아모 1618 이런 종류.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 나온 것은 그래도 내용은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제목 관리는 이거 개화를 지낸다면 개화 지연 딱 쳐가지고 그 정도는 알면서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 객관식이기 때문에. 자, 다음 이제는 환경은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재배 기술 들어갑니다. 자, 325페이지죠. 325페이지. 자, 종자와 육묘입니다. 종자란 증식용 또는 재배용으로 쓰이는 씨앗, 버섯, 종균, 묘목, 표자 또는 예양치, 잎줄기, 뿌리 모든 것이 종자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영양체, 버섯, 종균, 수정에 의해 미씨가 발효한 것을 식물학상 종자라고 한다. 아포믹스, 이것은 무수정 종자를 말하는 거죠. 무수정 생식 또는 무성 생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도 식물학상 종자로 취급한다. 체세포배를 이용한 인공종자도 종자로 분류한다. 체세포, 생식세포가 아닌 체세포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황우석 박사가 그 체세포에서 하는 것도 그런 것도 다 종자로 인정한다는 이야기죠. 종자로 이용되는 예양계는 분류. 눈은 마, 포도나무, 꽃, 아삽, 잎은 베고니아, 줄기는 이제 지상경이나 땅 위로 나오는 줄기를 지상경이라고 해요. 지조는 식물의 줄기를 지조라고 해요. 영어로 스태프인데 사탕수수나 포도나무, 사과나무, 귤나무 등 땅속 줄기, 지하경이죠. 땅속 줄기, 생강, 박하, 호프. 그다음에 덩이 줄기, 감자, 토란, 뚱딴지, 알 줄기는 글라디올러스, 비늘 줄기. 인경이라고 하죠. 인경, 나리, 마늘, 양파 이런 거. 흡지, 지하경에
간절에서 발견하여 반류관 싹이 지상에 나타나 모체에서 분리되어 독립유체로 되는 것. 마카나 모시풀. 자, 뿌리. 뿌리는 그냥 뿌리잖아요. 그래서 달리아 고구마. 달리아는 사실상 이제 고구마나 마는 덩이 뿌리죠. 그래서 개근 그러죠. 아까 덩이 줄기는 개경 어디 개근. 그다음에 고사리, 부추 같은 경우는 이 가지 뿌리기 때문에 지근. 그래서 이 보면은 감자 같은 경우는 이게 뿌리예요. 감자 뿌리. 뿌리인데 이 얘가 줄기잖아요. 이 줄기에서 이 감자가 이 나오기 때문에 덩이 줄기예요. 그다음에 고구마는 삽식을 하면은 이제 뿌리잖아요. 뿌리가 이제 얘기 나오는데 이 뿌리가 커가는 것이 이것이 고구마예요. 고구마. 그래서 감자도 뿌리같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뿌리는 별도로 있고 이 줄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덩이 줄기인 거예요. 자, 종자의 형태 및 구조. 자, 종자는 배유 종자와 무배유 종자로 나눠집니다. 주로 이제 배유 종자는 뭐 감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옥수수라든지 벼, 보리, 양파 이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주로 이 배유의 양분을 저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유 종자라고 해요. 배유. 그렇기 때문에 배유 양분 저장. 그 다음에 이것은 주로 애떡잎 식물입니다. 애떡잎 식물. 우리가 주로 이 보면은 뭐 벼, 보리 같은 거는 하나씩 나오잖아요. 그래서 애떡잎 식물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떡잎이 한 장이기 때문에 애떡잎 식물이고 주로 수염뿌리, 세근이 없이 그냥 뿌리가 전체적으로 뻗어 있는 것.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인 것이 이제 주로 이 배유 종자입니다. 그다음에 무배유 종자는 이제 호박이라든지 콩 이런 종류. 이 무배유 종자는 이 배유가 아니라 떡잎의 양분을 저장해요. 이것은 떡잎의 양분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이건 쌍떡잎 식물입니다. 주로. 보면 콩, 호박 나오면 잎이 2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쌍떡잎 식물이에요. 쌍떡잎 식물. 그다음에 온뿌리가 있어요. 거기는 온뿌리. 쉽게 말하면 온뿌리라는 것은 호박 있다면 뿌리 하나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세근이 나오는 거예요. 세근. 온뿌리가 있으면서 잔뿌리가 나오는 거예요. 쌍떡잎. 그렇게 있다는 생각 한번 하세요. 그다음에 종자 구조는 종피는 C껍질, 배를 보호하고 발화를 조절하고 산포화를 돕는다. 그다음에 배젖은 배유라고도 하죠. C젖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배의 생장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이다. 배유. 그다음에 배 C는 장차 식물 개체로 발전해가는 요소로 유화라든지 나중에 유화는 자라서 줄기가 되는 거죠. 자엽은 양분 아까 저장 기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맨 먼저 나오는 것이죠. 묘에서. 그 다음에 배축, 뿌리와 줄기 경계 부분. 그 다음에 유근, 뿌리 부죠. 발달되어 있으며 이들의 발달 정도는 종자에 따라 다르다. 그 다음에 떡잎, 자엽이죠. 배유 종자의 배유 역할을 하는 거다. 떡잎은요. 이 배유 종자, 근데 무배유 종자에 있어서 그 말이에요. 지금 무배유 종자에 있어서 배유 종자가 배유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떡잎이라는 이야기죠. 자, 종자의 수명. 자, 종자의 수명은 종자가 발화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을 말한다. 크게 우리는 단명 종자, 수명이 1년이나 2년밖에 안 되는 건, 삼명 종자는 2년에 3년, 장명 종자는 4년 이상을 말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건 그래도 우리가 그래도 요건 외워야 할 거잖아요. 그래서 단명, 상명, 장명 다 있는데 다는 못 외잖아요. 상명은 빼고 단명하고 이 잔명만 먼저. 단명. 여기 단이잖아요. 담 되고 콩.
아, 뽕상 양파콩이야. 쟤 내가. 자, 여기 메밀, 고추, 뽕나무, 상추, 양파, 파, 콩이에요. 이게 단명종자입니다. 그 시금치는 이제 상명으로 고쳐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 책에 있는 것, 이 수박은 장명으로 고쳐주시고 대신 수박 자리에 호박으로 고쳐주시면 되거든. 그 다음에 장명은 녹두나 팥. 이 콩은 단명인데 녹두 팥 더 단단해요. 보면 녹두 팥, 그다음에 담배. 이건 장명이고 녹두 팥, 담배죠. 여기 이제 담배. 열매 채소는 고추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 오이, 가지, 토마토, 수박 다 이런 것이 이제 열매 채소잖아요. 열매 달린 채소. 이런 걸 이제 이 장명 종자. 그리고 종자의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은 종자의 함수량, 주변의 습도, 온도, 그 다음에 산소 조건 등이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종자는 수명이 다하면 발화력을 상실하는데 발화력을 상실하는 가장 큰 요인은 단백질의 응고현상이다. 이게 발화력 상실 요인이 가장 큰 건 단백질 응고현상인데 이 외에도 가지수가 더 많죠. 자, 발화력 상실 원인. 원저 소 원행질 단백 응고와 변성이에요. 원행질 단백질이라고 했던데 단백이라고 또 이런 헷갈릴 게 단백질 응고 변성. 그렇기 때문에 원행질에 필요한 원행질은 그 핵과 관계되기 때문에 이 응고가 변성이 됨으로써 발화력을 상실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저장 양분 소모. 발화를 하려면 그 양분, 쉽게 말하면 배 위에 양분을 저장하고 또 커나서 할 수 있는데 양분이 소모되기 때문에 이 발화력을 상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효소의 활력저하. 자, 효소란 것은 이 효소 없으면 안 돼. 우리도 소화효소 있듯이 우리가 많은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를 못 시키면은 흡수 이용하가 그 만들어진 효소가 없으면은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작물체에는 뭐 다양한 뭐 지방, 단백질 다 있지만은 이 효소 활력돼서 그 발화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효소가 활력이 안 되면은 활력이 저하되면은 그걸 할 수 없다는 얘기죠. 효소 활력자. 그다음에 발화 유도기구 분해. 유해 물질의 축적. 아까 같이 앱시산이라든지 발화를 억제시킨다든지 시아나수소 같은 이런 것들이 있다면은 쉽게 말하면 유해 물질 축적돼 있으면 발화가 안 된다는 얘기죠. 아까 앱시산 발화를 억제한다 했잖아요. 그러한 것이 축적됨으로써 안 될 수 있단다. 그다음에 발화 유도기구 분해. 발화를 유도하는 하나의 그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분해가 되어 버렸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다. 그다음에 균의 침입. 사실 균이 침입했을 때는 이미 뭐 효소라든지 그다음에 그 기능 자체가 상실되어 본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기능상 구조 변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기 네 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러나 이제 저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써놓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조 효율 발균기 하니까 그냥 자주 하면 기억 나겠죠 이제. 근데 여러분들 이제 외우는 것이 많다 보니까 헷갈린데
여러 번 하다 보면은 이제 책을 보면서 하면은 이제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